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지수 어제 4천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예. 사실 지수가 이제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에 1% 정도 이제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한 0.06% 정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확실히 이제 어제 급등을 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고 있고 개인들이 또 그것을 또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추세가 지금 오늘 장에서 열리고 있고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의 영향력이 30%가 넘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를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장에서는 아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것이 누구인가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아일랜드 투자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실 올 초에는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다가요. 사실 이제는 한 6월부터 8월, 9월, 10월 이렇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데가 한 6, 7, 8, 9월, 10월 이렇게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순위를 봤더니 금융감독원이 이제는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과 아일랜드가 이제는 순매수 1, 2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투자자분들은요, 일단 좀 부러운 부분이 이제 장기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가 사실상 미국 투자자들이 많고 기관 투자자도 많고요. 근데 이제 2위가 이제 아일랜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아니 아일랜드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인가? 이게 도미실이죠. 그러니까 도미실의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소지가 글로벌 투자자금, 뭐 ETF라든지 펀드의 그 회사의 주소지가 아일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 이게 해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조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 회사들이 아일랜드에 법인을 둡니다. 그러니까 법적 주소 이런 걸 우리가 도미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6% 넘게가 사실 아일랜드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라는 아일랜드지만 이런 자금들은 사실상 글로벌 전체 자금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제 아일랜드가 우리나라에 정말로 하반기에 들어와서 크게 이제는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영국 쪽에서는 많이 이제 매도를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영국은 단타를 많이 하세요. 영국 투자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는 연초에는 엄청나게 파셨다가 9월 들어와서는 이게 또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후반기에 사실상 우리나라의 주식을 이끌어갔던 것이 사실 외국인 투자자인데 그 네. 중심에는 이제 영국 계열 쪽 투자자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9월 들어와서 이제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시장의 특징이고 확실하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상품이라 보통 얘기하죠. 주식이 이제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보시는 상품에 많이 투자하셨어요. 거기다 곱하기 2, 그러니까 곱버스라고 보통 일명 얘기하죠.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코스피에서 주식시에서 돈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분들이세요. 그냥 투자해놓고 덮어놓으셨던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돈을 벌었고 손해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쯤은 조정 받겠지라고 해서 이제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장은요 확실히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확실히 반도체 쪽, AI 쪽에 쏠림 현상이 심하지. 사실상 이렇게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평론가께 여쭤볼 것 같은데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5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 있냐, 그 부분 그렇게 질문 들으면 뭐라고 답하세요? 일단 나도 모른다 얘기하죠. 그건 누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지만 이제는 몇 가지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단 아무도 4,000P가 올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도 초반에 한 4,000피 되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실 기관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4,000피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런 뜻은 우리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생각보다 AI 반도체 쪽의 수급이 굉장히 빨리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5,000피가 되려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업의 실적이 일단 확실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 물론 잘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2차 전지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적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 이제 부족하거든요. 실제 이제는 5,000피를 가려 그러면 주가 이외에도 이제는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좀 나아져야 된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제는 5,000피를 가려 그러면 정책 모멘텀이 꾸준하게 나아져야 된다는 거. 외국인들이 초반에 팔다가 특히 영국 투자자들이죠. 왜 후반 들어와서 샀을까? 그 이유는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는 이 주식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이죠. 지금까지 1차와 2차 개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남겨있는 3차 개정이 바로 자사주 소각인데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진짜 하네? 이렇게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한다 놓고서 안 했다가 실망감이 컸는데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는 주식 키우겠다고, 주식시장 키우겠다고 이걸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진짜 하네 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밑받침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보면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배당 소득세에 대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법 개정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거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부분이 최고 세율이 35%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25%로 지금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5%로 최고 세율이 내려가야지만 또 이 주식시장에 또 훈풍이 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도 발걸음이 빨라질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맞춰진다 그러면 뭐 5,000피도 뭐 불가능한 거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 다만 항상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 글로벌 시장도 살펴보면 뉴욕 증시 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마감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나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주식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뭐였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다툼이었거든요. 일단 중국은 딱 히토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흔들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또 미국산 대도 수입 가지고 또 미국을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특히 미국은 중국을 이제 기술, 최신 기술 이제는 수출 통제를 통해서 또 흔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는 이번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면서 해결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불확실성이 남았던 이유는 만날까였어요. 초반에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이펙 때 만날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만나기로 했대. 만나기로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하자마자 사실 이런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주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고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은 경주를 이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서 과연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이며 그 합의된 내용이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게 만약에 합의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뭐 뉴욕 주가 더 뜨거울 수도 있겠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산 대도 수입 철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입에 대해서 막아놨었는데 중국이 이거를 다시 한번 미국산 대도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야말로 진짜 화기애애한 분위기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중국이 뭔가 순조롭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 정말 최근에 많이 떴던 금값의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은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뭐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금값은 이제 조정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불확실성이 많아져야지만 리스크가 커져야지만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가거든요.
당연히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선라고 이제 조금 이제 오늘 빠졌다 올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4,000달러가 이제 깨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아마 금값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금값이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겠느냐? 물론 뭐 뉴욕 일각에서는 3,5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의 구조적인 틀을 본다 그러면 야 금리 인하 시기인데 이 연준에서 연내 2번 이제 할 건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금은 이제는 더 가치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금은 금리가 없습니다.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역시나 금에 대한 이 밸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점을 봤을 때 금값이 이제 조정을 받으나 구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가장 대표적인 또 이유 중 하나 꼽는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정상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이슈, 이게 끝나겠냐는 거죠. 미시적인 부분은 합의를 볼 수 있어도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 이거는 해결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 대한 이 인기는 뭐 중앙은행들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은 받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1.2% 성장하면서 6분기 만에 다시 1%대 회복했는데 네. 이 말은 즉슨 우리 경제가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이 통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속보치인데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1% 오른 거 갖고 이렇게 환호를 했는지 사실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다. 그러다 하지만 일단 1.2%의 소포치로 올랐던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게 내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사실 떨어뜨렸었는데 이번에 소비 쿠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비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소비가 좀 살아난 부분이 이번에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수 부분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희망을 좀 갖게 하고요. 무엇보다 수출 자체도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투자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 투자, 수출, 우리가 성장률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으로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소비가 이제 살아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비 쿠폰을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더욱더 이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히 지금의 우리 경제는 일단은 살얼음을 걸음을 저는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금리가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잖아요.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런 통화 정책도 같이 맞물려야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분기는 어떻게 전망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핵심은 수출입니다. 일단 수출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수출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폭은 사실 많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양입니다. 양수로 계속 가고 있어요. 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는데 하지만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에이펙 정상회담 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정상이 만나기 전에 해결하는 건데 지금 상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좀 요연해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는 연말까지 목표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합의 진행이 될 텐데 자동차가 사실상 15%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자동차 수출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게 대부분이 일단은 아시아권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잘 팔렸기 때문에 잘 나왔던 거지. 이제 미국 시장의 자동차 수출은 계속적으로 양수긴 한데 그 폭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려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4분기의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부분. 그런 전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이제 소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요. 소비, 정부 지출,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순수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확실히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을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좀 줄고 있어서 그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도 살펴보자면 집값 중에서도 월세가요.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 6.27%. 이 수치가요.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전세 매매보다는 월세로 수요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6.2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서울은 7.25%고요. 굉장히 높죠. 경기도 5.23%, 인천도 7.8%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월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거주 비용이 계속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월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부터가 월세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을 때요. 이 임대차 3법이 진행된 2020년 이때 이제는 1% 상승했는데 21년도 와서는 이게 4.16%, 2022년도에는 5.54%, 2023년도 5%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 상승률이 이게 올해만 또 작년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이게 매년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올해 들어와서 크게 올랐다라고 보지는 없고 그만큼 시장은 이제는 월세화로 바뀐다는 거죠. 거래량을 보더라도 전월세 거래량 봤더니 월세 거래량이 60%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전세는 사라지는 분위기고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도대체 왜 월세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보면은요, 전세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 안 나오죠, 대출도 잘 안 나오죠.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월세 편중 심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전세 매물들이 확실히 줄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 사시는 분들 많아지고 월세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월세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이 포인트를 잘 읽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대출 물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도 부동산 대책의 이러한 효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부동산 대책은 하는데 월세도 오르고 그런데 주택 가격이 잡히느냐라고 본다면 주택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거 보면 지금 4년 만에 최고치 전월보다 10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내놨던 10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12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론 전월보다는 조금 빠진 수치이지만 계속적으로 100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뭐 통화량도 굉장히 많이 풀려 있죠. 유동성 넘치죠. 아무리 그것을 주식 시장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뭐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이런 뭐 주식 시장, 자본 시장으로 옮길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니즈가 달라요.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과 주식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물론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목돈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큰 돈이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소액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예. 니즈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자본을 움직여 그럼 부동산 시장 빠질 거야, 자본 시장이 높아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는 추세를 막을 수 없는 거고 정책적으로 지금 딱 서울 수도권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우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막대한 부동산의 그 유동성 때문이라도 계속적으로 가격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마 정부의 고심이 여기서 느껴지고 아마 뭐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됐지만 금리에 대한 향배도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 결판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